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는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정작 내부 시스템엔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적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허위 기재로 장 씨 사건은 종결됐고 수색도 멈췄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담당한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장 씨의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은 2시간 33분 만인 밤 9시 16분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그 결과 경찰 수색은 2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이 이제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라라고 했다고. 신고자인 장 씨의 연인에게 거짓 설명을 한 뒤 부경장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장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기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건 종결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사망, 소재 발견, 자진 귀가로 나뉘는데 사망,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으로 분류한 겁니다. 담당 경찰관이 해당 시스템에 실종자가 사망한 걸로 입력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이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이유를 적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의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 기재한 뒤 마찬가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부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 발령 조치했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어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찰의 부검 결과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외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어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미란 씨인 걸로 경찰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이미 지문이 사라져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가 마지막으로 외출할 때 입고 있던 옷과 휴대전화 등이 근처에서 함께 발견됐고 팔찌와 반지 등도 그대로 착용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특이골절 등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로 미뤄봤을 때 경찰은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매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망 원인을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모습 전체가 찍힌 화면을 확보하거나 복수의 목격자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봤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발견된 시신은 변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사인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찰은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인데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장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실종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법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법원의 결정이 빠르게 나왔군요. 네,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낮 2시 반부터 이곳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법원을 빠져나와 유치장으로 향한 부경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사가 종료된 지 불과 약 2시간 반 만인 저녁 6시쯤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걸로 의심되는 사건 가운데 아직도 실종자와 연락이 안 닿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중 부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자체적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10건 정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3건은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 외에도 3명의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제주경찰청 측은 아직 현황을 파악 중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추후 수사를 통해 더 명확히 규명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알고도 부경장이 이걸 묵살한 정황까지 포착됐군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 실종 사건에서 부경장은 A씨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외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를 한 A씨의 유가족들은 부경장에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란 말을 남겼다고 직접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건데요. 하지만 부경장은 남편이 연락됐다는 허위 답변을 유가족에게 전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유가족의 재신고로 경찰 수색이 이뤄진 끝에 A씨는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SBS 조민기입니다. 부경장의 거짓말은 경찰 내부 어느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실종 사건에서 중요한 골든타임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했습니다.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으로 인한 고통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제이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신고 약 2시간 반 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은 장 씨의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짓으로 해명했습니다. 이어 부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 씨 사건을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사유를 허위로 썼습니다. 부경장의 거짓말이 이어졌지만 이를 알아채거나 바로잡는 사람과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이제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일 경찰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1.5km 떨어진 한림항 일대만 약 2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습니다. 장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정보가 이 일대로 찍혔다는 이유였는데 실제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정작 장 씨가 1년 정도 머물던 숙소 주변 탐문 수사와 기초적인 동선 추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1차 신고하고 나서 8월 초부터예요. 3개월 거의 다 지났을 때입니다. 다시 그 뒤로도 장 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서울에 사는 사촌 동생이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이때도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며 단순 가출 사건으로 보려 했습니다. 유족들이 거듭 호소한 뒤에야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 남짓인 CCTV 영상 보존 기간 등이 지나 장 씨의 행방을 확인할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진척 없는 수사에 가족들이 장 씨의 사진을 공개하자 그제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장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SBS 재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했지만 이걸 막아줄 경찰의 내부 시스템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사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미란 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실종 사건 처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종 정보를 기록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중간 관리자인 형사과장이 직접 승인해야 종결할 수 있도록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도 초동 수사 담당자가 거짓 보고를 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초기 보고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붙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승인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 반드시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걸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면해야죠. 가서 왜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실종은 생명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사람 목숨 걸린 문제예요. 실종자가 장애가 없는 성인이면 가출인으로 분류돼 수색 자체가 어려워 초동수사 담당자의 현장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은 관계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이 성인 실종 사건의 성격이 뭔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실종자를 나이가 아닌 위험도로 분류하는 선진국 사례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등은 상해나 사망 위험이 큰 실종자를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하고 일본은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특정 실종자로 정해 적극 수색하는 방식으로 실종 사건을 처리합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에 앞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키운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한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김모 경무관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장 시절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의 성범죄 대응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지휘부 문책을 피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냈고 그 결과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때문에 좀 부담 느끼셨어요?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인 어제 경찰이 김 경무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1차 조사 이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김 경무관이 지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김 경무관에 대한 신병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는데 직속 상관인 형사과장에 대해 2차례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과 국수본 사이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송치한 수사팀장에 이어 전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 피의자 3명의 혐의를 최종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수사심의위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이번 심의에선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불필요한 지연이나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수심위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해당 사건을 한 달 내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는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땐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 전직 보좌진 등이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신청하면서 열렸습니다. 이 수사가 1년 가까이 길어진 이유가 있나요?
네,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습니다. 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민간기업 취업 청탁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공천원금 수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조만간 결론 내겠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까지도 나서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내놨지만 11개월째인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조만간으로 예상되는 서울청장 등 이 경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진 뒤에 결론 내려는 게 아닌지,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2일 이후로 사건 송치를 늦추려는 게 아닌지 각종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심위의 오늘 결론에 따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여론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SBS 배성재입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찰개혁 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의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선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 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나라 돈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은 물론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 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 예산인 729조 9천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정은 재정 역량을 결집할 5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 항공 등 미래 성장 산업을 키우고 청년과 지방을 지원하는 한편 양극화 대응과 국민 안전, 안보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 증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 대학생이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아동 수당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대응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채가 이미 많다는 우려에 대해 미래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심의 과정에선 재정 건전성 우려와 미래 대응기금 운용 방식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의 대체 부지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용산보다 땅도 넓고 교통도 편리하다며 최소 10,000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내일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시 만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왼편엔 공원과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오른편엔 물재생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시 탄천 물재생센터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39만 3천 제곱미터 넓이에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바로 옆입니다.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흐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청년주택 공급지로 제안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30만 제곱미터보다 면적도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자연 환경 등 주변 여건이 더 낫다는 겁니다. 10,000호에서 13,000호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용산 공원의 일부를 손대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특히 해당 부지에선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공급에 약 10년이 걸리는데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과 오염토 정화를 거치게 되면 착공에만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대체부지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검토한 바 없다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여파인 녹지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저 난리 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용산의 녹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 이게 맞잖아요.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용산 어린이정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문제, 그리고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관리비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는데 확인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이곳의 40억 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실거주한 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의 자녀였고 관리비와 공사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이 하시는 거는 기숙사용도로 이제 사시죠, 많이. 직접 사시려고 한다는 경우도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해당법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세청 조사 결과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 비법인은 한남동에 200억 원대 주택을 사들여 법인 자금으로 100억 원대 호화 인테리어까지 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200억 원까지 유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해 2주택자가 되자 자신의 법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뒤 무상 거주하며 과세를 피하거나 직원 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를 사들여 사주 일가 전용 별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주택 2,600채를 조사해보니 42%인 1,090여 채를 사주 등이 이렇게 사적으로 써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기업 5곳 등을 포함해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황제 사택뿐 아니라 유학 간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업 반발로 현장 조사가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건 지난 19일입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쿠팡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이 발길을 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 7일 전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 기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적법한 현장 조사에는 협조해왔다면서 이번 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조사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어제까지 모두 4차례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SK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단 25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1인당 평균 약 7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약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생산직 노조의 찬반 투표에 조합원 90%가 넘는 15,0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7,510, 반대 7,535표였습니다. 불과 25표 차 부결입니다. 표심을 가른 건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2달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 60%는 주식, 40%는 현금 지급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매년 영업이익 10%를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1년 만에 뒤집은 거 아니냐 불만이 컸던 걸로 풀이됩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손해 쥐는 보상이 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900명 조합원이 있는 사무직 노조 투표에선 잠정 합의안이 66% 찬성률로 가결됐지만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합의안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한쪽이라도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노조가 투표 결과와 조합원 의견 등을 정리한 뒤 사측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찬성 의견도 49%에 달했기 때문에 기존 합의안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대신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재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반대가 60% 7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단계적 안을 만들어 종업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근 출범해 3,400여 명 조합원이 가입한 통합노조도 성과급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새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권란입니다. 중국에서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에 담근 배추가 유통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국내 상황은 어떤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초특가 판매 중이라는 김치.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제조한 김치입니다. 김치 재료인 배추가 어디서 재배된 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맞고요. 농장에서 제조한 거고요. 올해 수입된 김치 19만 4,400톤 중 99.9%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근 뒤 유통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국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식당 가서는 절대 김치를 먹지 않으려고요. 거의 식당에서는 중국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당분간만이라도 중국산 배추가 원산지로 표기가 돼 있으면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상온에서 무색 투명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물에 녹이면 포름알린 용액이 됩니다. 접착제나 방부제 제조 등에 쓰이는데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인체 노출과 바람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 포름알데히드를 기체 상태로 흡입했을 때입니다. 발암성 근거는 직업적인 흡입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인두암과 백혈병 중에서 특히 골수성 백혈병. 포름알데히드를 먹는 경우 발암성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농도의 포름알린을 한 번에 섭취하면 입이나 식도 내 점막에 화상을 입거나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37% 농도의 포름알린 용액 30ml를 먹었을 때 성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배추 뿌리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물에다가 세척을 하거나 끓이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된 중국 배추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국으로 수출했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는 한 국내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거듭 대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한 뒤 내놓은 자료에선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호텔에서 함께 산책하는 사진 1장,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진 2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힌 사진을 올린 건 지난 6월 이후 3번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돼 김정은에겐 흑역사로도 볼 수 있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진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다시 하자는 신호를 계속 발신 중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어젯밤 30분가량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북미 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화 통화 이후 2줄짜리 짧은 자료를 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맹의 필수적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각각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미 간의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잇따라 공개한 대미 입장문과 대남 담화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트럼프식 막무가내 관세 부과에 캐나다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우방국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경제 전쟁에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관세 협상 결렬 직후 미국이 유제품과 주류 등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 제품에 50%의 관세 부과에 돌입했는데 이에 캐나다도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트럼프는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에 맞서자고 앞장서온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를 광대라고 비난하며 캐나다의 전기, 석유, 가스 등 상당량이 미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 산업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An attitude at the negotiation table that Canada is a subsidiary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disadvantaged relative to American industry.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등 트럼프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온 캐나다 국민들 대다수는 대미 무역 협상 중단을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fight with everything we have. And you know something? I have more courage, more brains in my baby toe than he has in his whole body. 최우방국과의 충돌에 미국 내에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트럼프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100년 가까이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국의 피해 대책과 함께 대미 추가 보복 관세 등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따돌리는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자금줄을 완전히 막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맞불 제재로 응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밝힌 경제적 왕따 작전은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겨냥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에 관세 등 강력한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 광업, 원유, 석유화학 등 7가지 분야에 적용되던 대이란 경제 제재가 총 12가지로 확대된 겁니다. 동시에 이란의 핵심 자금원인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망을 끊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옥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Iran now faces a very clear choice with only two paths before them: complete global isolation and a subsistence economy, or a path back to normalcy with an opportunity to rejoin the global economy.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동맥을 끊을 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دولت برنامه 2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이란 의회 갈리바프 의장은 경제적 왕따 작전은 미국인들도 안 믿는 허풍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잠금 상선 보유 선박 5척을 포함해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벌금 부과나 화물 압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미사일로 타격했고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에선 유조선 한 척이 피격당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 중국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말뿐인 제재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수능 시험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생기고 인공지능이 채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I가 답안을 채점한다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정반석 기자가 직접 서술형 시험을 치러봤습니다. 수행평가 채점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취재진이 학교 허락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화석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1학년 학생들과 서술형 시험 문제를 풀어본 뒤 AI 채점을 받아보겠습니다. 작성한 답안을 스캔하자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교사가 미리 설정한 채점 기준에 따라 1분도 안 돼 채점이 끝납니다. 최종 점수 조정은 교사의 몫입니다. 첫 번째 게 이유가 좀 잘못됐거든요. AI는 4점이라고 판단했지만 저는 3점을 줄 것 같거든요. 10점 만점에 취재진은 7점, 학생들은 8점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의 악필을 들여다보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점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반 채점하는데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이제는 그래프나 표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AI로 채점한 답안은 최근 1년간 337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같은 답안이라도 AI에 채점을 시킬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점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교사들은 다른 항목보다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맥락이 들어가거나 배경 지식이 들어가는 건 AI가 절대 아직까지는 채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는 선원 수령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뭐 박사 논문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되는데 왜 저건 안 되냐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르면 2032년 선원훈령 문제 수능 도입을 검토하되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AI 기술은 발달하겠지만 수능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치르고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쌓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기소된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의 공소장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일부러 옷에 흔적이 남도록 녹차 라떼를 던지게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는 지난 2019년 헬스장 이용객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7년 가까이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정 전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윤모 씨에게 낮은 인지도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놓습니다.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 등의 말을 하자 윤 씨는 뭐라도 던져드릴까요? 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 전 후보는 범행 이틀 전쯤 윤 씨에게 직접 자작극을 제안했습니다. 옷에 흔적이 남도록 색이 있는 녹차 라떼를 준비하고 명함을 건넬 때 음료를 뿌리라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고 모자를 쓰라는 등 신원을 감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정 전 후보는 테러의 피해자가 되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말 폭력이 다시는 정당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후보의 배우자 역시 자작극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윤 씨가 남편과 비슷한 연배라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허위 탄원서를 작성했고 정 후보는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테러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안 전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 윤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KNN 옥민지입니다. 법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여권에선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ABC론을 시작으로 재건축론, 필패론 같은 논쟁적 화두를 법여권에 투척해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엔 직설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 권력 아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 믿었는데 사람을 잘못 봤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다고 유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한다며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사표되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친청계 후보 3명의 당선과 이 대통령 최측근의 낙선을 두고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유 작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을 흔들어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일갈했고 친명계 초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에 함께 판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법여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 작가 발언 파문으로 법여권의 내부 대립각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노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입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 모임 성격으로 진행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좀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과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물갈이 추진에 대해 하위 정치,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협공에 장 대표 측 인사는 덧셈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비난하듯 당대표를 비판하는 건 뺄셈 정치의 전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외쳐온 당원 중심 노선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구상을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노선에 대한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거란 관측 속에 모레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 걸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이후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엿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란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더는 공식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닷새가 지난 지금도 고심 중인 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권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4명 가운데 제청하지 않고 추천위를 아예 새로 구성한 다음 제3의 인사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전개되면 사태 해결에서 더 멀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추천위의 추천권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심 중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법 같은 사법부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 청와대 내부에선 대법관 공석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훈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다음 달 7일 전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옛 연인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붙잡힌 52살 김상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이별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수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24일까지 경기 남부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지난 22일 입적한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오늘 서울 봉은사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영결식에는 불교계 인사와 신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를 지내며 종단 개혁과 사회 참여에 앞장섰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이 태풍 사오델이 서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기압을 더 강화시켜 더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지만 당분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중북부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60mm로 곳에 따라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거나 완화됐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도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남부지방은 대구와 울산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모레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목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에 충청 이남 지역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아침 저녁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네, 썼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